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석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성경의 한 구절도 해석의 바다에 던져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진리를 예수로, 자유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으로 번역하며 교회는 이에 의지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한 삶, 영생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헤드쿼터의 한 벽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CIA의 비공식 목토인데 CIA가 여기에 부여한 의미는 정보력이야말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인 듯합니다. 아울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우리나라 연세대 등 세계의 많은 대학들도 앞다투어 이 구절을 교훈으로 삼고 이에 의미를 더합니다. 이때 이 구절에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상징이 덧입혀집니다. 한편 저와 같은 칸트 연구자들은 이 구절에서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의 조화를 읽습니다. 진리로부터 오르는 인식에 조응하는 객관세계의 법칙을, 자연과의 자유로운 예지계의 법칙을, 즉 자율도덕의 법칙을 읽어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의 경구로부터 자연과 자유의 통일이 떠오른다는 고백이 아주 어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엄철학으로 명명되는 칸트의 인식론은 자연과 세계를 구조하는 인간 이성의 체계를 밝힙니다. 자유로운 존재자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법칙인 도덕의 법칙은 칸트의 윤리학이 발견한 성과입니다. 이렇듯 칸트의 철학의 커다란 두 축은 자연과 자유입니다. 자연과 자유의 철학의 과제는 종국에는 인간 존재의 근거 물음으로 귀결되는 세 가지 물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로 집약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아 나의 기억에 남겨진 것, 즉 현상이지 물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이성의 의지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산출한 자유의 법칙에 자신의 행위의 원리를 자율적으로 복속하여 자유인으로서의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희망에 마땅한 것은 공기의 저항에서 벗어난 비둘기의 날갯짓이 아닌 도덕적 삶을 다 살아내고 낸 후 합당히 주어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바람입니다. 우리 토마스 슬리트, 리차드 에반스, 소린 바이아수, 형주 킴, 리자 보네시, 스티븐 베크너, 디터 슈네커, 엘케 엘자베트 슈미트, 에바 토마스 라이트, 클라우스 디스크마이어, 라리사 베르거는 자연과 자유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의 경고를 바라보았듯 인공지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칸트와 AI입니다. 2. 칸트가 본 인공지능. 우리는 칸트 연구의 전통에 따라 자연의 철학, 즉 이론 철학을 첫 장에 놓았습니다.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공학자이자 개인적인 칸트 연구자인 리차드 에반스가 개발한 칸트 머신, 어프리셉션 엔진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순수위성 비판에서 정치학이 기술된 인간 인식의 건축수로 비지도 학습,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감성과 지성의 협주를 통해 산출된 경험을 센스 메이킹으로 표현하면서 직관을 종합하는 감성이 포섭한 자료를 판단하는 지성의 범주의 원리를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표상을 종합하는 능력, 즉 칸트 인식의 가장 근원적인 활동인 지선에서 발현하였지만 감성의 최초 활동에도 작용하는 종합 능력입니다. 이어 영국 킬 대학의 바이어스 교수는 그의 아티클에서 이 칸트 머신의 성과가 인간과 비견할 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원본적 지향성을 가진 인식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칸트 인식 모델이 빠짐없이 구현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규칙을 통한 종합은 필요 조건이지 아직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사이의 갭을 메기 위해 칸트는 자기 의식을 요청합니다. 에반스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어프리셉션 엔진이 통각, 어프리셉션의 종합적 통일, 즉 인풋 데이터의 종합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코 통각의 분석적 통일, 즉 데이터들이 바로 내 인식의 것이라는 의식의 구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독일 보쿰 대학의 슐리트 교수는
칸트를 현대 인지과학의 토대를 마련한 지성적 대부로 규정한 앤드루 브룩의 언급을 시작으로 칸트의 공적을 심층 신경망 이론에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는 칸트가 기능주의, 구성주의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나아가 기계학습 모델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예측 처리와 칸트의 인식론의 연관성을 칸트의 인식론의 특징적인 표현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통하여 논증합니다. 아울러 딥러닝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고 인공지능 개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철학 논의인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결을 기반으로 낙관주의와 회의주의를 두루 살펴봅니다. 이때 인과율과 같은 지성의 선언적 범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논의는 다시 통각 엔진으로 돌아오는데 지성의 자기의식 활동의 부재가 이론적 공백으로 제기됩니다. 한편 이들이 최신 인공기술에 주목했다면 중앙대학교 김형준은 인공지능의 본래적 개념에 주목합니다. 김형준은 인공지능 개념의 창시자인 존 메카시의 문건들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의 본래적 의미가 경험적 물리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간 지능의 계산 능력을 모방한 지능이라 규정하는 한편 칸트가 자신의 세계관을 특징 짓는 개념인 선언적 관념론과 이를 둘러싼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인공지능 세계관을 선언적 실제론에 위치시킵니다. 김형주도 여전히 에반스 슐리트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표상들의 종합 능력을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통적으로 자기의식의 소유 여부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지적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인공지능과 자유의 법칙의 관계를 실천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탐구하였습니다. 주지하듯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 서론에서 윤리학을 두 가지로 도덕형이상학과 실천적 인간학으로 나눕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제하는 윤리학에 후자는 응용윤리에 상응할 것입니다. 한편 윤리학 연구의 역사는 사회정치 철학도 실천 철학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독일 시겐대학교의 디터 셰네커 교수는 칸트의 도덕감정 개념을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윤리적 지위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도덕감정,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에 대한 칸트적 설명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칸트적 관점을 취한다면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가 결론부에 제시한 수용하는 잠수함의 비유는 가히 존 썰과 앨런 튜링의 논쟁을 함축하는 중국어版논쟁의 도덕철학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용한다는 것을 물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컴퓨터도 생각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비는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면 그것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 수용이라는 것을 행하는지 묻는 것이 수용의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은 비행기가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난다고 말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셰네코 교수는 생각, 감정 욕구의 담지체인 자아가 없는 인공지능은 윤리적 주체일 수 없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스탠포드와 쾰른 대학의 리자 보네스와 스벤 베크너의 논의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로 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글에서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이 개념적으로 가능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행위자인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묻습니다. 칸트가 규정하는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는 스스로 보편적 행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위의 원리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해야 합니다. 만약 로봇이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는 로봇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나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봇이 도덕적이 될수록 역설적으로 유용성은 떨어집니다. 칸트의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성 논병을 빌려 폭넓게 해석하면 어린아이, 심지어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의 도덕성 발달을 제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자기 스스로를 예지계의 성원으로 복속시킬 도덕 법칙을 산술하는 존재가 될 수 없기에 따라서 어린아이나 동물과 같은 도덕적 잠재성을 갖는 존재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성을 갖는 로봇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당합니다. 한편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수단으로뿐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정언명령의 인간성 정식을 취한다면 개발의 범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는 바로 아시모프 3원칙이 말하고 있듯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상의 고찰들이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 문제를 다룬 이른바 좁은 의미의 윤리학적 논의였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엘케 엘리자베스 슈미트와 에바 토마스 라이트의 논의는 응용윤리학적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를 다룸에 있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필리파 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한 두 축으로 소극적 의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예를 들면 적극적 의무, 다른 사람을 도와라 혹은 살려라를 이야기합니다. 슈미트와 라이트는 이를 칸트적 논의로 끌어옵니다. 슈미트는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각각 좁은 의무의 의무와 넓은 의무의 의무에, 라이트는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에 연결시킵니다. 푸시 제기한 트롤리 딜레마의 오리지널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갈림길을 만나는 외길을 달리고 있는 트롤리가 있습니다. 외길의 앞에는 5명이 있고 갈림길의 끝에는 1명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당겨 성로를 바꾸면 1명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5명이 죽습니다. 풋은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가 충돌할 때는 소극적 의무가 우선한다. 소극적 의무가 충돌할 때는 소극적 의무끼리 충돌할 때는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로를 바꿔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슈미트는 칸트주의자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그래머일 경우 그가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디스 톰슨의 행인의 예로, 즉 차를 직접 조정하지는 않지만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운전자가 아닌 행인인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칸트의 입장을 취하면 푸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됩니다. 행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좁은 의미의 의미에 복종해야 합니다. 즉 행인은 스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트롤리가 그대로 달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결론에 대한 반대 주장을 그녀는 차례로 논박합니다. 라이트도 스미트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의무, 즉 법적 의미의 우선성에 주목하는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논쟁을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규범윤리적 해결책 모색으로부터 옳은 행위는 보편적 법칙 아래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일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칸트의 원칙을 토대로 법의 공적권이야 거버넌스, 공적체계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킵니다. 최근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인공지능 윤리 정책 보고서의 논조도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구속론과 강제력을 가진 법적 차원의 구체적 지침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라이트의 관점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범학문적 변화를 선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제시한 사회철학적 관점은 튜빙앤 대학의 디르크스 마이어의 논의로 이어집니다. 앞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던 칸트의 관점을 취하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디르크스 마이어는 이와는 달리 칸트의 유기체 철학의 관점을 취해 긱경제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 기반 직업 매칭 시스템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는 목적의 나라 개념에 주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 티쿠와 유어 컴퍼니를 분석을 하는데요. 인간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소개합니다. 목적의 나라는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한 이성적인 존재들의 체계적인 결합으로 기계적 인과성만이 아닌 목적론적 인과성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구성하는 존재들은 일부러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목적 그 자체인 개체들의 상호 영향을 받으며 자연을 구성하고 자신의 내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을 그린 유기체 철학과 사회 조직을 유비합니다. 그는 이러한 유비를 토대로 칸트적 의미의 사회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의 목적, 즉 자신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직업 매칭 플랫폼 티쿠와 유어 캠페인의 고용자, 지원자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와 정직한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채용 프로세스와 매칭 시스템을 익명화하고 표준하여 고정관념, 연고주의, 편애와 같은 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새로운 노동 플랫폼은 칸트적 의미의 자율적인 유기적인 사회 조직입니다. 한편 그는 이 플랫폼이 준 공적 파워, 힘을 갖고 있으므로 공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칸트의 입을 빌려 주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선미. 1787년 칸트는 자유의 철학, 실천 이성 비판을 탈구하고 그 직후에 그의 지적 동료인 라인홀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의 종전의 것들, 아프리오리한 인식 능력, 도덕 법칙입니다. 하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아프리오리한 그 선천적인 원리들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취미 판단에 몰두하고 있다.
마음의 능력은 인식 능력, 쾌, 불쾌의 능력, 욕구 능력 세 가지이다. 나는 첫째 것을 위해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셋째 것을 위해서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서험적 원리들을 발견하였고요. 둘째 것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찾았다며 마지막 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의 질필 의사를 밝힙니다. 우리는 자연의 철학을 진으로, 자유의 철학을 선으로, 쾌와 불쾌의 철학을 미의 철학으로 분류합니다. MIT의 라리사 베르거는 방금 언급한 칸트 철학의 마지막, 즉 미학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미국의 현대 심리철학자 토마스 나겔의 이니팅 관점의 경험성을 토대로 한 주관성 개념을 칸트의 아름다움에서 느낄 수 있는 쾌의 감정과 연결시켜 논의합니다. 인간의 미감이 개인의 내면의 현상적 삶의 근거를 둔 반면 컴퓨터는 객관적 관점, 물리학적 법칙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녀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녀는 그 근거를 쉐네코 교수와 마찬가지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쉐네코 교수가 논증하였듯 도덕감정의 부재가 인공지능의 유리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다면 쾌를 느낄 수 없음이 그것이 미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칸트의 렌즈를 진, 선, 미의 안경테에 삽입하여 인공지능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바다 수평선이 바다의 끝을 가리킨과 동시에 창공의 시작을 날리듯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칸트의 시선은 기술 발전의 한계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더 좋은 우리 미래 삶을 위한 규제적 이념을 제공합니다. 저의 거친 요약으로 인해 필자들의 의도가 훼손된 것 같다 못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내가 뱉은 이 글의 첫 문장이 이 부끄러움에 마취제를 놓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